안녕하세요. 저는 한인복지센터에서 헬스 담당을 맡고 있는 소예슬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여 주실 홍무경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조지타운에서 대학과 의대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지타운대 대학병원에서 소화기내과 펠로십을 마치시고 현재 아이노바 페어옥스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현재 미국에 100만 명 이상의 대장암 생존자가 있고 조기 진단은 생존율을 크게 높이지만 많은 한인들은 대장 내시경을 두려워하고 피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기타 아시아 국가들에서 비형 간염은 매우 흔하고 대략 12명당 1명이 비형 간염에 감염되어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이 사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예방법과 비형 간염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홍무경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바쁜 일정에서 시간을 내어주셔 유익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의에 앞서 질문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등록을 하시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홍무경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중간중간 아니면 강의를 마치시고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화면 밑에 보면 차트라는 창이 있는데요. 네모 박스 같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누르시고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 마이크는 이제 홍무경 선생님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홍무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오늘 이런 줌 미팅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오피스에서는 환자를 안 보고 다 텔레메디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대장암 조기 진단하고 비형 간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화기내과에 대해서 조금 약간 혼돈이 되어 있는데 이 소아과하고 소화기내과하고 좀 컨퓨전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아과는 그 어른 아이들 칠드런을 보는 거고 소화기내과는 소화에 관한 거, 위, 장, 간, 췌장 등을 보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간도 소화기 내과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형 간염도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장 내시경, 대장 콜론 캔서 조기 진단에 대해서 먼저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렉처해 본 게 지금 처음이라서 좀 하는 도중에 좀 버벅될 수 있어요. 제가 렉처를 보통 할 때는 그 피지션, 그러니까 의사들한테만 렉처를 했고 일반인한테는 한 게 없고 특히 한국말로 한 게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좀 전문 용어든지 그걸 할 때 좀 제가 좀 버벅될 수 있으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슬라이드를 보자. 제가 이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한 15만 명의 대장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5만 명 중 한 3분의 1은 대장암으로 해서 돌아가셔요. 그래서 지금 이 대장암으로 사망률이 전체 암 사망률의 한 2번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장암을 조기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대장암만이 우리가 예방해 드릴 수 있는 암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용종을 주기적으로 잘라드리면은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거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대장암 조기 진단의 대상자들은 누구냐?
그 average risk라는 거는 아무 증세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무 증세가 없고, 그리고 가족에 대장암이 없으신 분은 우리가 45세부터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하시라고 그럽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50세부터 대장암 검사를 시작하라고 그랬는데 몇 년 전부터 우리가 45세로 낮췄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내시경을 하다 보니까 45세부터 50세에 대장암이 생기는 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45세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하이 리스크,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는 만약에 가족에 대장암이 있으신 분은 그 대장암 있으신 분 나이부터 10년 전, 그러니까 만약에 45세에 대장암이 계셨으면은 35세부터 집계 가족들은 35세부터 우리가 대장암 검사를 시작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옛날에 대장 내시경 하셨을 때 혹이 있으신 분은 또 하이 리스크가 들어가고 그런 분들은 5년마다 꼭 내시경 장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유전 요인이 있으시면은 물론 그분들은 더 빨리 그리고 더 종종 더 자주 대장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장암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제일 우리가 먼저 했던 게 이 변 검사였죠. 처음에 나온 게 occult blood test, 히모콜트라고 해서 이 종이에다가 왜 변을 받아서 이렇게 묻혀서 그거를 chemical reaction을 해서 반응을 보는 거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하면은 그 양성 반응입니다. 그리고 fit 테스트도 마찬가지죠. 그도 마찬가지로 변을 받아서 그 케미컬 리에이전트를 해서 그 반응을 보는 거고. 근데 그 히모콜트하고 fit 테스트는 이게 진단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리고 false positive rate가 좀 높기 때문에 요새는 거신 이거를 안 하고 최근 나온 게 그 콜로 가드라는 건데 이거는 집으로 박스가 이렇게 와서 그 안에 변을 받아서 이제 우편으로 보내면은 랩에서 거기 검사를 해서 근데 콜로가드 한 가지 좋은 점은 이거는 병 검사에서 피만 보는 게 아니라 유전 인자도 검출되기 때문에 아주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콜로가드를 하죠. 히모콜트하고 피테스는 거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조형 촬영,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통해서 대장암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는 베리움 에네마라는 걸 했습니다. 베리움 에네마는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방사선과에 가면은 그 항문에다가 호수를 끼고 베리움이라는 거를 펌프해서 장을 꽉 채운 다음에 엑스레이를 군데 찍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환자분한테 굉장히 이게 좀 괴롭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마취를 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항문에다가 호스를 끼고 거기다가 배리움을 이렇게 펌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하는 분이 군데군데 이게 배를 누르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힘이 들고 그래서 요새는 베리움 에네마를 거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움 에네마는 이제 그리고 베리움 에네마가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요새는 베리움 에네마는 거진 안 하고 두 번째는 콜로나그래피라고 있습니다. 콜로나그래피는 뭐냐면은 엑스레이를 찍는데 CT 스캔입니다. 캣 스캔을 찍는 거죠, 배를.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CT를 배를 찍는 거랑 똑같이 찍되 이거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3D 이미징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해서 대장암을 보는 겁니다. 그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는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거진 안 했는데 요새는 기계가 발달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등도 굉장히 발달을 해서 요새는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콜로나그래피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못 하시는 분들이 요새는 많이 이걸 쓰고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인베이시브한 게 아니고 장 청소하는 것도 좀 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장암 검사가 우리가 내시경으로 통해서 하는 게 있죠. 그 처음에는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시그모이드아스코피, 그러니까 S장 결장이죠. S장 결장. 그거는 대장의 왼쪽 대장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게 한 30cm 내지 40cm 정도를 봅니다. 이거는 옛날에 대장 검사처럼 준비하는 게 이렇게 번거롭지 않고 아침에 그 관장을 하고 와서 오피스에서 마취 없이 우리가 시그모이드아스코피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 불편하시지만 우리가 30cm 내지 40cm를 보기 때문에 그냥 마취도 안 하고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장암, 오른쪽에 있는 대장암을 미스하는 확률이 40%가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요새는 시그모이드아스코피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콜로나스코피, 장을 전체를 다 보는 걸로 이제 다 대치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대장 검사 해드린 지 한 20년 정도는 우리가 대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장 검사의 장점은 뭐냐면은 내시경으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막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점막이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 염증이 있는지 봐드릴 수 있고 대장 내시경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혹 같은 게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혹을 잘라드릴 수 있고 만약에 병변이 다른 병변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거를 조직 검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 내시경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 90% 내지 95%가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하는 도중에 혹을 찾아서 띄워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단점도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이 이게 인베이시브 프로시저. 왜냐하면 우리가 장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장 안으로 그 기계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될 확률이 있습니다. 제일 걱정이 하는 도중에 장 총공입니다. 총공이라는 거는 그 장이 구멍이 나는 거죠. 장이 똑바른 게 아니라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한 1m 20대입니다. 그 잘라 놓으면. 근데 이게 제 기계가 들어갈 때는 1m 한 80 정도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밀다 보면은 이게 장이 구멍이 날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혹 같은 거에 큰 게 있으면 잘라내다가도 그게 장 천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시경 할 때는 우리가 마취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마취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새 마취는 마취 의사가 하기 때문에 뭐 거진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장 검사하기 전에 장 청소를 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하기 전날 하루 종일 굶고 약 먹고 설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괴로울 수 있고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굶고 장 청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도 한 하루 이틀 좀 빠져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그리고 마취 때문에 운전을 못 하시기 때문에 운전하실 분을 꼭 같이 데리고 오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한 좀 그런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제 제가 한국 친구한테 이걸 빌린 겁니다. 이 보시면은 이 슬로프가 한 50대부터 이게 보시면 슬라이드 보면 여기 50세부터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부터 우리가 장 검사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보시다시피 45세부터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 장 내시경을 45세부터 하라고 요새는 그걸 바꿨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이 그림은 왼쪽부터 해서 오른쪽까지 보면은 혹이 시작해서 자라기 시작해서 이제 암으로 가는 거죠. 저희들이 해서 찾아드린 거는 요번 요 3개 될 때까지의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예방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혹을 찾아서 잘라내면은 대장암을 방지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커져서 그러니까 혹이 있는데 장 검사를 안 하셔갖고 이게 커지면은 이제 여기 이게 허용계제 암인데 이제 암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암이 생겼어도 이게 이 상피에만 이렇게 국한돼 있으면은 잘라내면은 이제 완치가 되는 겁니다. 다만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 베이스먼트 멤브레인까지 파고 들어가면은 네 이거는 좀 진행된 암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을 요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임파선이나 다른 데 가는 거에 따라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이나 그런 거를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시경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폭이 요 정도 사이즈에서 우리가 잘라내는 걸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그러면 대장 암 검사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제 그런 건데 우리 소화기 내과 학회에서는 75세까지는 우리가 그 대장 검사를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나이가 76세부터 85세 되는 분들은 본인 환자마다 그 상황을 봐서 대장암 검사를 해드립니다. 그 만약에 합병증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그러죠. 그리고 86세 넘어가면은 우리 소화기 내과학회에서는 더 이상 이제 장 검사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병으로 해서 돌아가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장암으로 돌아가시는 것보다 그래서 86세가 되면 이제 거진 장 검사를 안 해드리는데 요새는 아시다시피 뭐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80 넘으신 분들이 와서 장 검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분들을 안 해드렸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사람에 따라서 만약에 진짜 건강하시고 다른 합병증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안 해드리지는 않지만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권유합니다. 네, 그래서 대장암에 대해서 지금 잠깐 알아봤는데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질문들이 하신 분들이 벌써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질문을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웬만한 질문들이 제가 벌써 지금 얘기한 것 답이 다 있어서 거기에 없는 것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질문 하나가 대장암 증상 예방법 및 검사 방법, 치료법을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증세는 대장암이 조기에는 거진 증세가 없습니다. 이게 대장에 조그맣게 자라기 시작해서 점점 커지기 때문에 조기에는 거진 증세가 없습니다. 이게 말기가 되기 전까지는 거진 증세가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증세가 대장암이라는 것을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만약에 병 보는 주기가 바뀌신 분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아침에 한 번씩 보는 분이 갑자기 변비가 되셨다. 그러니까 변비가 하루만 되는 게 아니라 한 몇 달 정도 계속 되시면은 그게 변 보는 주기가 바뀌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상변을 보다가 설사를 하신다. 그러면 그것도 변 보는 주기가 바뀌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대장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 보는데 피가 보이시는 분, 변을 볼 때 뭐 한 번 나오는 거는 우리가 별로 그거 하지 않지만 계속 몇 번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대장 검사를 하시기로 합니다. 이거는 증세가 있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스크리닝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병 검사니 아니면 엑스레이 찍는 것보다는
이런 분들은 장 내시경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증세가 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증세가 아무것도 없이 해서 스크리닝하는 그런 거랑 좀 틀리죠. 그래서 이런 증세가 있으신 분은 꼭 대장 내시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몇 분이 계시는데, 제가 대장암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거기에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지금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그러니까 나이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45세부터 시작을 하고 45세 장 검사를 해서 대장에 깨끗하고 용종이 없고 암 이상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가 10년마다 장 검사를 하시라 그러고, 만약에 가족에 혹이 있으신 분은 우리가 5년마다 장 검사를 하시라 그럽니다. 근데 이 혹이 하나, 둘, 셋 정도 되면은 우리가 5년에 하시라 그러고, 혹이 숫자가 많아지면은 우리가 더 빨리 해야 됩니다. 혹이 4개, 5개 정도 되면은 이상으로 되면은 우리가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장 검사를 해드리고, 또 혹이 하나가 있더라도 사이즈가 큰 분은 특히 우리가 1cm가 그 사이즈가 컷오프인데 1cm보다 더 크면은 그분도 우리가 3년마다 해드립니다. 혹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10개 이상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1년마다 해드립니다. 저번 주에 제가 한 분 하신 분은 26개가 나왔습니다. 그분은 매년 제가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이분 질문이 아주 잘하셨습니다. 증세가 있어도 5년의 검사를 기다려야 되나요? 예, 그게 아주 좋은 점이죠. 증세가 있으시면은 2년, 3년 됐건 아무 그게 없이 무조건 저희들은 장 검사를 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장 내시경이 100%가 아니고 우리가 한 95%와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5%는 우리가 미스할 확률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꼭 우리가 장 검사를 다시 해드립니다. 몇 년이 됐건 간에 그건 상관없이 꼭 5년 기다려서 해야 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게 제가 받은 그 질문 중에 그게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대장암 조기 진단에 대해서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지요? 제가 지금 채팅창에 몇 가지가 들어왔는데요. 네, 용종을 주기적으로 자르면 좋지만 비용이 너무 염려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거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는 비용을 에 대해서는 제가 답이 없습니다. 거기 네. 저희들이 그러니까 레코멘데이션을 하는 거죠. 몇 년마다 하셔야 되니까 그거를 하시라는 거지. 제가 그거를 답이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거는 대장암 검사 중에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대장 내시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종에서 암까지 걸리는 시간이 5년이라고 잠깐 본 것 같은데 용종이 암으로 발전하지 않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예. 용종이 3번 생기기 시작하면은 없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용종이 생기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유전인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점점 커져서 이제 암이 되는 거니까 그게 한 번 생겨서는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용종이 생기기 시작해서 암이 되는 게
한 8년 내지 12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장 검사에서 한 번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으신 분은 그렇기 때문에 10년 후에 하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혹이 있으신 분들은 혹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우리가 5년마다 해드립니다. 5년마다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내시경 하는 도중에 찾아서 잘라내릴 혹이 2, 3mm 정도 돼야지 우리가 잘 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근데 커지면 커질수록 잘라내는데 위험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마다 하시라는 이유는 조금 할 때 우리가 찾아서 잘라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혹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그 조직 검사하는 기계가 틀려지고 그 다음에 스미어라고 해서 전기로 갈고리 같은 걸 해서 전기로 지전되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은 그게 전기가 해서 통하면은 그게 천공이 될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조직 검사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년마다 하시는 이유는 조금 할 때 찾아서 잘라내기 위해서 5년마다 하시는 겁니다. 크면 클수록 천공의 그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은 7년 전 대장 내시경을 해서 폴립 몇 개를 절제했습니다. 근데 당뇨 전 단계로 진단된 후 메타포민을 먹고 나서 계속 설사를 하는데 이것도 대장암과 관련이 있나요? 그 우리가 메트포민이 그 설사를 유발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메트포민 때문에 설사를 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장 검사를 7년 전에 해서 혹을 띄우셨기 때문에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은 장 검사를 빨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는 설사하는 거는 무관하고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장 검사 하신 지 5년이 넘으셨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나머지 들어오는 질문들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세이브해두고 선생님께서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1분만 휴식을 취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목이 물 좀 네네. 가서 먹고 금방 네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B형 간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바꿔야 되겠는데 네, B형 간염 이거는 데이터가 지금 한국에서 제가 친구가 보낸 건데 한국 B형 간염이 전 국민의 2.9%가 감염자라고 그렇게 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3명꼴이 B형 간염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국 국민에서.
이 B형 간염이 있으신 분은 B형 간염이 없는 분에 대해서 간암으로 될 확률이 5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이 이제 간암을 유발하는 것 중에 하나고, B형 간염으로 해서 그게 간 경화가 오신 분은 간염이 없는 사람보다 100배 암으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이 아주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 그 백신이 있는데, B형 간염에 대해서 백신이 있는데, 이 한국에서 그 김종용 선생, 서울대학병원에 있는 김종용 선생님이 1977년에 이 간염을 접종 이거를 발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77년에 이분이 그 백신을 만드셨고, 한국에서 1992년부터 신생아에게 접종을, 모든 신생아한테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진 이제 30년이 다 돼 가는데, 이 접종을 하기 시작해서부터 한국에 그 수직 감염,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받는 감염되는 게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간염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염되는 것도 점점 이제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B형 간염, 이제 감염되는 경우가 보면은 한국의 사람이 제일 많은 게 수직 감염이죠. 엄마가 B형 간염인데 이제 아이가 나서 그게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오래 간염이 있는 사람한테 익스포즈가 되면은 간염이 감염될 확률이 좀 높아지죠.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지금 그 마약 하는 사람, IV로 해서 마약하는 사람들이니, 아니면 문신, 옛날에는 그게 깨끗한 바늘로 안 했기 때문에 문신로 했다든가, 아니면은 수혈을 했다든가. 근데 요새는 수혈은 수혈을 해서 B형 간염에 걸리는 거는 거진 없습니다. 이거 옛날에 우리가 간염이 뭔지 몰랐을 때 수혈한 분들은 이제 감염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사고로 이제 뭐 바늘에 찔렸다든가 아니면 그런 거로 해서 이제 감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성관계로 해서 B형 간염은 감염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술잔을 돌린다든가 키스를 한다든가 그래서 감염이 될 수 있느냐? 예,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B형 간염은 피와 사이, 피하고의 그게 접촉이 있어야지만 이게 감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염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정상 간이었을 때 이제 급성 간염,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해서 익스포즈가 되면은 급성 간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몸에서 싸워서 이겨내면은 항체가 생겨서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이겨내지 못하면은 이제 만성 간염, B형 간염으로 가는 거죠. 이제 만성 B형 간염이 이제 오래되면은 이제 간 경화가 올 수 있고, 간 경화가 오래되면은 이제 간암이 되는 겁니다. 그 치료 방법은 제일 먼저 우리가 치료가 뭐였냐면 인터페론이 있었습니다. 인터페론이라고, 이거는 주사약입니다. 이게 주사약이 우리가 1년 동안 약을 투여를 하고 그걸 반응을 보는데, 이 약을 투여를 해서 한 30~40%가 그 시로 컨버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액티브 활동성에서 비활동성으로 되는 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게 굉장히 사이드 이펙트가 굉장히 심해요. 이거 인터페론을 맞으면은 꼭 플루 심텀처럼 몸이 쑤시고 아프고 머리도 빠질 수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서 이걸 맞는 걸 좀 꺼려하고, 그리고 이 인터페론은
어른 때 이게 감염이 된 사람한테만 이게 적용이 됩니다. 이 한국 사람처럼 수직 감염, 그러니까 엄마서부터 받은 거는 인터페론이 작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거 임상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임상 실험을 했을 때 전혀 효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수직 감염된 사람한테는 인터페론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인터페론은 그 효능도 좀 낮고,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른 게 이제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먹는 약이 나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약은 그 에피비어, 그 러메비디라는 게 나왔는데, 그거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좋았는데 그게 내성이 잘 생겼기 때문에 요새는 쓰질 않고, 요새 제일 많이 쓰는 게 베라클루드, 엔타카비어라는 거고, 피리에드가는 타나페비어입니다. 이거 약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바이러스로 굉장히 서프레션이 잘 되고, 그리고 이 부작용이 거진 없습니다. 이 약들은. 그리고 거진 내성이 잘 안 생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약입니다. 다만 이 약을 한번 시작을 하면은 스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러메비드를 했을 때 처음에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서 바이러스를 굉장히 서프레션해서 거진 피 검사를 했을 때 바이러스가 거진 측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1년만 먹고 우리가 끝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 바이러스가 리액티베이션이 돼갖고 간에 무리가 간 분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이 약을 시작하면은 계속 장기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애로사항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요새는 약을 계속 드시면은 간염 때문에 돌아가실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꼭 드시라 그러고, 그 최근 논문에 보면은 간 경화가 있으신 분도 약을 계속 드시면은 그 간 경화도 리버스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한번 시작하면은 계속 꾸준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좀 아쉬운 점은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 바이러스는 컨트롤은 해도 이 바이러스를 싸워서 몸에서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cccDNA라는 게 있어서 그게 바이러스가 안 없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으로 해서는 아직 컨트롤은 되되 우리가 바이러스를 없앨 수는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B형 간염은 간이 정상이라도 그 간 경화가 없어서도 간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간암을 꼭 검사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 B형 간염을 예방할 수 있냐? 예, 예방할 수 있습니다. B형 간염 백신을 맞으면 거진 80% 내지 90% 효율이 있기 때문에 꼭 백신을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신생아를 접종을 하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아이 수직 감염이 되는 게 굉장히 지금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약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B형 간염을 우리가 들 수 있으면은 백신하고 해서 아예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그게 있죠. 그러면 간염이 오래되면은 이게 간암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간암을 검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 간염이 20년간 있으면은 그때부터 간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간염이 20년간 이상이 되신 분들은 꼭 6개월마다
피 검사하고 초음파 아니면 CT 스캔 아니면 MRI 스캔을 찍어서 간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6개월마다 꼭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술을 얼마나 마셔야 된다 그걸 물어보는데 남자분은 40g 정도 하루에 마실 수 있고 여자분들은 20g 정도 되는데 이게 보통 한 와인 2글라스 그러니까 half a bottle 정도 되고 맥주는 한 3잔 되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 알코올을 분해하는 게 좀 낮기 때문에 그 반 정도만 마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안 좋은 거는 빈지 드링킹 그러니까 폭주하는 거죠. 그게 간에 제일 안 좋습니다. 만약에 간염이 있으신 분은 절대로 술을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간염이 있으신 분들에서 간을 이제 건강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약이 꼭 드셔야 된다는 그게 대상자가 되시면은 약을 계속 드시는 게 제일 좋겠고 만약에 A형 간염이 없으셨던 분은 꼭 A형 간염 예방차를 맞으셔야 되고 술, 담배는 금지입니다. 그리고 체중을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꼭 6개월마다 피 검사하고 초음파나 CT 스캔을 찍어서 간암이 있나 없나를 검사를 하시고 많은 한국 분들이 제가 서울대학병원에 있을 때 간이 녹아서 병동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들은 물어보면은 어떻게 됐냐 물어보면은 이 한약을 드셨다든가 아니면 무슨 몸에 좋다는 간에 좋다는 약을 어디서 듣고 사서 먹고 들어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간염을 치료를 할 때는 그러니까 민감요법이니 아니면은 그 한약은 우리가 절대 드시지 마시라 그럽니다. 그 한약이 우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성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드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약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들 수 있으면 그 약을 드시지 그 한약이니 아니면 다른 민간요법이니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걸로 비형 간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가 몇 가지 간염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증세에 대해서 간염에 대한 증세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간염에 걸리시면은 제일 그거 한 거는 이렇게 피곤하고 그다음에 이 소화기 기능에 장애가 있습니다. 이게 메시껍거나 아니면 토하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제일 걱정은 이거 황달입니다. 황달이라는 게 눈이나 이 얼굴이 노랗게 되는 거죠. 예, 그거는 그 바이러스가 간을 파괴를 해서 그렇게 황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증세고 그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모두가 증세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이 간염에 따라 그 증세가 틀리냐? 그건 아닙니다. 다 웬만한 거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A형 간염은 급성 간염이라고 합니다. 급성. 그래서 그 A형 간염은 걸렸다가 아프고 난 다음에는 거진 항체가 생기고 A형 간염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완치가 되는 거죠. A형 간염은. 그러나 B형 간염하고 C형 간염은 그게 만성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B형 간염은 한 15% 정도가 만성이 될 수 있고 C형 간염은 굉장히 높은 거진 뭐 50% 이상이 만성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성이 되면은 이제 그때는 증세가 없어지죠. 그냥 만성이 됐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접종을 했을 때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되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백신을 맞으시면은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생기신 분들은 더 이상 안 맞아도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걸 맞고 나서 10년 후에는 부스터 샷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해보니까 10년 후에 부스터 샷을 안 맞아도 몸에 그 저항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접종을 하고 항체가 생기신 분들은 더 이상 안 맞아도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비형 간염에 대한 거는 그게 단 것 같습니다. 네, 그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지금 채팅창에 몇 개가 더 들어왔는데요. 비형 간염에 대한 거는 밀크 티슬과 같은 약은 간에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무리가 되나요? 예, 그게 밀크세슬이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사로서 그거를 임상 실험해 본 게 없기 때문에 그걸 드셔야 되는지 안 드셔야 되는지는 저희들이 드시라고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먹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더 나빠지는 건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로서 그걸 드시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장암에 관한 건데요. 대장암과 술의 관계가 있는지요? 어떤 음식을 피해야 예, 하는지요? 처음에는 우리가 술은 간에만 무리가 간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거 에피데미올로지 그러니까를 보면은 술을 먹는 사람도 대장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술 먹는 것도 자제를 하시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이제 항상 적당량을 드시라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적당량은 남자분들은 40g, 여자는 20g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정도만 마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만약에 대장에 혹이 많으셨다든가 아니면 대장암이 있으셨다든가 그런 분들은 우리가 술을 드시지 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히 대장암이 있으신 분은 그게 벌써 몸에 그게 암 세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은 술을 드시지 마시라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다시 장 내시경이 아니라 대변 검사로의 대장암 검사는 얼만큼만의 정확도가 있는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변을 검사하는 게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는 뭐 65% 내지 70%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효율중이. 그래서 그게 너무나 낮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그러니까 1년 전에 했을 때 아무 이상이 그게 병 검사를 했을 때 네거티브로 나왔는데 이번에 해서 그 포지티브가 나왔습니다. 양성 반응이 나와서 내시경을 해드렸는데 혹이 부적이 많으신 분이 있으세요. 그게 뭐 1년 안에 그렇게 자라서 포지티브가 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요새는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거는 권장을 안 합니다. 병 검사 하시는 거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대장 내시경과 위내시경을 동시에 할 경우 위에서 많이 용종이 발견된다면 그것도 제거가 가능한가요? 네, 그 위에 있는 혹은 거진 나쁜 혹이 없습니다. 그 위에 있는 혹은 하이퍼플라스틱 중축성 용종이던가 아니면 펀딕팔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커서 암이 되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암이 되는 그런 거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FAP라고 그래서 유전적으로 대장암이 생기는 분들은 위에 있는 혹도 암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데노마성, 그러니까 용종이 아데노마성은 선종이죠. 죄송합니다. 선종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는 위에서도 암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내시경 하다가 찾는 혹들은 위에서 있는 혹은 거진 암으로 되는 그런 혹들이 아닙니다. B형 간염이나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들도 B형 간염이 걸릴 확률이 100%가인가요? 예, 아버지가 있는 거는 100%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걸리는 거는 엄마로부터 그게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B형 간염인데 자식들이 간염 있는 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가 그 애가 날 때 간염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애가 출생할 때 엄마가 액티브, 그러니까 활동성인 분은 아이가 감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활동성이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아이한테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그 엄마가 활동성일 경우는 우리가 아이가 낳기 전 한 3개월 전부터는 우리가 약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이러스를 확 죽이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감염되는 것을 굉장히 낮추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있는 포지티브일 경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죠.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낳자마자 접종을 꼭 해야 되고, 아이를. 그리고 항체가 있는지 꼭 체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 가족에 누가 B형 간염이 있는 분들은 접종을 하고 나서 꼭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가족에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면도기군이 아니면 이렇게 써서 이 피가 날 수 있는 그런 거는 절대로 같이 쓰면 안 되겠죠. 수건도 그렇고 뭐 양치, 칫솔 뭐 이런 것들도 다 따로따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럴 때는. 근데 같이 뭐 그러니까 일상생활하면서는 감염되는 거는 거진 굉장히 낮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가족들이 다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형, B형, C형 간염이 어떻게 틀리고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A형 간염은 이게 만성이 되는 게 거진 없습니다. 그래서 A형 간염은 한번 앓고 나면은 거진 99%가 다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A형 간염은 한 번 끝나고 한 번 앓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B형 간염, C형 간염은 그게 만성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B형 간염은 15%가 정도 되고 C형 간염은 50% 이상이 만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점이고, 그 증세는 그러니까 만약에 급성 감염이 될 때에는 A형이나 B형이나 C형이나 다 똑같습니다. 아픈 거는 다 똑같고 증세도 다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차이점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염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ABC를 다 보죠. 피 검사로 해서 A형인지 B형인지 C형인지를 우리가 다 봅니다. 감사합니다. B형 간염 백신을 맞았는데 그럼 C형 간염 백신도 따로 맞아야 하나요? C형 간염의 백신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C형 간염은 우리가 백신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C형 간염은 우리가 이거 옛날에 C형 간염이 non A, non B라고 그랬거든요.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라고 우리가 해결했는데 그게 C형 간염을 안 지가 1900 이지 뭔데 그거를 발견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거진 C형 간염에 걸리는 게 거진 없습니다. C형 간염에 걸리는 이유는 걸린 사람들은 보면은 이 마약을 했다든가 아니면 수혈을 그 C형 간염 알기 전에 받은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는 C형 간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1960년대에 여기에 히피 쪽이 있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IV 드럭을 해서 그게 C형 간염이 굉장히 많고 일본에는 C형 간염이 많은 이유는 그 많은 사람들이 수혈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일본에서 그 C형 간염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감염이 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C형 간염에 걸리는 거는 거진 드럭 어뷰스나 아니면 그런 그러니까 섹슈얼 파트너가 많다는가 이런 사람들만이 걸리지 거진 C형 간염은 이제 걸리는 게 거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이 더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없으시면은 저희가 세미나를 끝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죠. 혹시 채팅창으로 이제 질문을 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육성으로 질문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아래 participant라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거기 아래 왼쪽이나 오른쪽에 raise hand라는 손바닥이 파랗게 있어요. 그거를 들어주시면은 제가 이제 순서로 마이크를 꺼드리겠습니다. 뮤트를 꺼드리고 마이크를 켜드리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대장 내시경 후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우버를 부르는 것은 가능한지요? 예, 그게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이제 택시를 불러서 이제 환자가 와서 이제 택시를 불러고 갔는데 어떻게 잘못되었고 그 택시 운전사가 엉뚱한 데다가 환자를 내려놓고 갔어요. 그래 나왔는데 그 환자가 그 병원을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꼭 같이 데리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나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어른 18 years old 그러니까 어덜트를 데리고 같이 오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더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핸드 레이즈를 아무도 안 해주시는 걸 보니까 저희 질문이 끝난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넣었는데요, 조금 전에. 네. 장내시경과 위내시경을 동시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내시경하고 장 검사하고 같이 하는 거는 괜찮은데 심장에 무리가 갈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내시경하기 위해서 공기를 많이 투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기가 이제 들어가면서 심장에 무리가 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높으신다든가 당이 있다든가 그럼 아니면은 뭐 심장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분들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따로따로 하시라 그럽니다. 그 심장에 무리가 간 분들이 그렇게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외내시경하고 장 검사했을 때 뭐 별로 그런 게 없는데 나이가 드시고 심장에 문제가 있고 당이 있으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따로 하시라고 그럽니다. 요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누구나 다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같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팅을 2번 하기가 좀 번거롭기 때문에 요새는 같이 해드리지만 그런 같이 해서 심장에 무리가 가는 분이 조금 있을 수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팬데믹 상황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에 어떤 위험 요인은 없는지요? 요새는 우리가 내시경을 하기 전에 누구나 다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팅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진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환자한테는. 그리고 병원의 사람들은 요새는 다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들이 우리가 PPE를 입고 하기 때문에 가운을 다 하고 안경 끼고 가운도 입고 마스크도 2개를 쓰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내시경하면서 감염되는 확률이 거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병원에서 감염되는 거는.